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소연 관세사라고 합니다. 저의 강의는 무역영어 1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2급을 준비하는 학생분들도 같이 들으시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시고요. 사실은 1급이 2급보다 난이도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2급 듣는 분들도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2급, 1급을 같이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역영어 1급 자격증은 일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의 강의는 첫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1급과 2급을 동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역영어 1급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시험을 접수를 하고 또 90분에 세 과목을 보죠. 이 세 과목은 영문 해석, 영장문, 무역실무 이렇게 세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해석, 영장문, 무역실무는 각각 25문항이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짧다고 볼 수 있지만 90분 안에 이 75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배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겠죠. 일단 시험장을 가시면 스타트 한순간부터 학생들이 푸는 소리가 주위에서 막 들려요. 그러면 다급해지죠. 근데 그 페이스에 절대 휘말리면 안 돼요. 왜냐면 상대방도 푸는 것 같지만 어려워하고 있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문 해석과 영장문에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왜냐면 영문 해석과 영장문을 난이도를 높게 해버리면은 시험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를 어디서 요즘엔 조정하냐면 무역실무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기출에서는 청구보증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청구보증 뭐 협약이라든지 통일규칙 이런 거 잘 안 보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혀 이론 책에서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가끔씩 출제하고 있고 영문 해석과 영장문은 어느 정도 무역 용어만 알기만 하면은 해석만 하면은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영문 해석, 영장문은 중심으로 하되 무역 실무를 어차피 한글로 돼 있으니까 좀 배제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네모 칸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중요도의 범위거든요. 왜 무역 영어 1급이냐 하면은 무역을 베이스로 한 영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는 난이도는 낮아요. 대신에 무역에 대한 이론을 전반적으로 아시지 않으면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무역 실무를 제일 베이스로 둬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영문 해석 영장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부 방법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무역실무를 당연히 베이스로 하고 무역용어 암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출문제죠. 사실은 순차적 회독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관세사 준비를 할 때는 양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책 자체를 다 외워야 돼요. 몇 과목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독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무역영어도 회독이 중요하지만 보통은 무역영어의 시험 공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면 한 달에서 두 달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회독보다도 일단은 무역용어 암기가 중요하죠.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TT 들어보셨나요? TT? 이렇게 보면 뭔지 몰라요. 전신한 송금 방식이라고 해요. 전신한 송금 방식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을 하되 은행은 관여하지 않아요. 은행은 대금지급 확액을 하지 않아요. 이게 TT인데 이러한 용어를 모르면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을 때 당연히 오답 체크가 되죠. 하지만 이 단어를 알고 있다면 빠르게 체크하시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만큼 무역용어 암기는 중요하고 두 번째 단어로 무역용어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컬렉션이라는 건데 컬렉션은 이제 두 가지로 조금 대표적으로 쓰여요. 뭐냐면 추심 하고 운임으로 좀 쓰이는데 이 추심은 여러분들 아시죠? 신용장 방식과 무신용장 방식에서 무신용장 방식의 대표적인 게 추심이에요. 그쵸? 은행이 중간에 결제에 끼지만 절대 대금지급 확약을 하지 않아요. 이게 추심이고 운임은 프레이트 컬렉션이라고 하면은 운임 후불이란 뜻이거든요. 운임 후불이란 뜻은 언제네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어떻게 해요? 운송비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인코텀즈 F 조건에서 사용이 돼요. 왜냐면 F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해요. 그때 운임 후불이란 단어로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용어 암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0단어만 솔직히 많이 알아도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정말 순조롭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꼭 무역용어 암기해 주시고 당연히 무역실무 베이스가 돼야 되고 회독은 시간이 정말 남는다면 자주자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 추천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예요. 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든 어느 선생님이든 기출문제를 꼭 풀라고 했을 거예요. 기출문제는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너무 느낀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특히 영어 지문에서도 예를 들어 뭐 dear 한 다음에 소현 이렇게 했을 때 요 단어까지도 다 똑같아요. 선편도 뭐 골드스타 뭐 0511 배편 이런 게 똑같이 나와요. 이런 문구들을 다 똑같이 내고 시험 문제 답의 순서 1번이면 1번, 2번, 3번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똑같은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꼭 빼놓지 않고 풀어야 되겠죠. 그쵸?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 나왔던 돈 세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2019년에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셨을 때 약간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오답노트라든지 정리를 따로 꼭 해두시고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 더 기출문제를 보시고 가는 거를 꼭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으면 두 번째는 일단은 저희는 PPT로 강의를 합니다. 다른 강의에서는 책을 놓고 공부를 하지만 저희는 일단 PPT로 해서 중요 부분만 제가 다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면 PPT 강의를 통해서 주요 이제 요약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피신 다음에 PPT에 나왔던 중요한 문구들을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은 하루에 2번 이상 공부하게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문제를 푸실 때 아니면 이론책을 읽으실 때 주제를 안 보고 내용부터 읽어요. 그게 아니고 주제부터 이 목차부터 본 다음에 이 목차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를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교재에는 핵심 OX와 문제 풀이도 중간중간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푸시고 또 PPT 강의할 때도 핵심 OX는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아셨죠? 이러한 진도대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무역의 기본 개념부터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 강의할 거는 무역의 개념, 요건, 규칙 및 협약, 종류인데 솔직히 무역의 개념은 시험에 안 나와요. 무역의 계약의 요건은 시험에 나와요. 무역 규칙 및 협약 자체는 안 나오지만 이 협약과 규칙의 세세한 거는 너무 중요하고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이것을 성립, 이행, 종료 단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역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보셔야 되겠죠. 일단 무역의 개념을 보실게요. 뭐 비전공자도 있고 전공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 무역은 무조건 상이한 국가는 너무 베이스죠. 같은 나라면 무역이 아니에요. 그냥 국내 거래죠.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고 이러한 협의의 무역의 정의는 우리가 실제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혹시 몰라서 대무역법상의 무역도 정리를 해뒀어요. 대무역법도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보시면 무역이라 함은 무역 거래자에 의한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 수입을 말한다. 물품뿐만 아니고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세 가지를 다뤘어요. 물품은 우리가 아는 물품, 용역은 뭐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영상담업, 뭐 디자인, 운수업 이런 것들을 용역으로 보고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영상물 있죠. 그것을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영화관에서 틀어주는 거잖아요. 그 영상물. 이게 무채물이 될 수 있고 또 전자서적.
이런 것들이 무채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무역법상에서는 무역의 대상을 물품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역계약의 요건을 보실게요. 시험 문제 나와요. 요건은. 무역계약의 요건 중에서 다음에서 아닌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해두시고 제일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양 당사자 의사표시 합치예요. 결론적으로는 비엔나 협약에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 합치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청약 부분도 중요하죠. 비엔나 협약 14조에서 17조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약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 보통은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을 하죠. 하지만 무역은 불료식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계약서를 안 작성하고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약인이란 단어가 탄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역 거래나 무역 계약을 할 때 약인이 없으면 무역 계약으로 안 봅니다. 그럼 약인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가의 상호 교환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무역 계약은 왜 할까요? 수출자는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그 물품을 가진 다음에 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무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대가의 상호 교환이라는 건 결국에는 수출자는 대가를 뭐로 봐요? 물품으로 주고 수입자는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죠. 그것을 대가의 상호 교환으로 보고 만약에 날인이라든지 법적 서식으로 된 계약서가 없다면 요 약인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역계약 요건 약인이 있고요. 거래의 대상은 우리는 무역은 물품으로 보죠. 그리고 네 번째가 합법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강요, 협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것은 무조건 무효로 봅니다. 아셨죠? 무조건 적법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미성년자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상으로 계약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꼬맹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 이행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무효 처리됩니다. 이것처럼 당사자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건은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무역 관련 규칙 및 협약을 볼게요.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립이 된 다음 이행을 한 다음에 종료가 되죠. 그러면 성립, 이행, 종료에 대해서 무역 관련 규칙은 딱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성립은 비엔나 협약은 계약의 성립부터 각각의 의무, 양 당사자의 의무, 종료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종료 사이엔 당연히 구제도 있겠죠. 광범위하게 다뤄요. 비엔나 협약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제 간의 거래에만 적용이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인코텀즈도 어떻게 돼요? 양 당사장, 국제 간에도 적용되고 얘는 특히 국내에도 적용됩니다. 국내 거래에도 적용되는 건 인코텀즈예요.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에만 사용된다. 아니에요. 국내 거래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는 이렇게 국내나 국제 관련 규칙이고 대신에 인코텀즈는 비엔나 협약처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얘는 의무만 다뤄요. 의무. 수출자와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각의 의무를 A1부터 A10 그리고 B1부터 B10까지 각각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은 인코텀즈 파트에서 정확히 다룰게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영국의 물품매매법은 솔직히 안 보셔도 돼요. 두 번째는 이행인데 여러분들 무역계약은 주계약이 있고 종속계약이 있어요. 주계약은 뭘까요? 주계약은 매매계약이에요. 양 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종속계약이 이루어져요. 왜? 양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 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속계약에는 뭐가 있냐? 운송계약을 당연히 체결해야 되겠죠. 뭐 선박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항공으로 갈 거냐. 그쵸? 그 다음에 금융계약. 이게 바로 뭐예요? 결제계약을 하겠죠. 결제를 어떻게 할래?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거래를 할래? 추신 거래를 할래? 이런 방법을, 이런 계약을 금융계약이라고 하고 마지막이 보험이죠. 보험은 왜 있냐? 운송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 해상이나 항공에서 많은 위험이 있죠.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체결합니다. 이걸 바로 보험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계약과 종속계약을 통틀어서 무역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행 부분에서 결제, 운송, 보험이 있는 거예요. 결제는 대표적인 게 신용장 통일규칙과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있고요. 운송은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 몬트리올 조약이 있는데 몬트리올은 항공과 관련된 거고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은 해상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몬트리올 조약은 아직 안 나왔고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이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헤이그 규칙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도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이그 규칙에서 한 번 더 개정된 게 헤이그 비스비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아셨죠? 그 때문에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도 한번 그 파트 가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보험인데 보험은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ICC 협회 적가약관이 있고 요 두 개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꼭 보셔야 되겠고 ICC 협회 적가약관은 ICC-A, ICC-B, C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 종료는 뉴욕협약과 비엔나 협약. 왜 종료에도 비엔나 협약이 들어가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엔나 협약은 성립부터 이행 종료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무역의 종류를 보실게요. 무역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시험에 나올 법한 것만 또 시험에 나오고 기출에서 다루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매매 방식의 직간접에 따른 분류는 직접무역.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무역 거래예요. 지금 직접무역은. 중요한 건 간접무역이에요. 간접무역에는 5가지가 있어요. 중개무역, 중개무역, 스위치무역, 통과무역, 우회무역.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가끔씩 보기로 나오는 게 스위치무역이에요. 하지만 요 두 개는 시험에는 정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스위치무역은 양 당사자 간 매매 계약도 직접 체결되고 물품도 수출자한테서 수입자한테로 운송이 돼요. 근데 대금 결제만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대금 결제만 제3국에서 이행되는 게 스위치무역이고 통과무역은 매매 당사자 간 계약은 직접적으로 체결되고 수출입 대금도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직접 줘요. 근데 대신에 물품만 제3국을 통과해서 가는 게 통과무역이에요. 우회무역은 약간 단어만 봐도 약간 좀 안 좋아 보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지금 중국이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품목 중에 분명히 수입 금지시킨 게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가 있으면 일로 수출해요. 우리나라로 수출해서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바꿔버려요. 우리 한국산으로. 그런 다음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요. 그럼 원산지 표시가 한국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품이 수입이 되죠. 이런 식으로 관세의 이런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간접무역에서 다루는 거지만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일단 그럼 제일 중요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을 보면 일단 중개무역은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개인이 있어요. 중개인이 수입자한테 알선을 시켜줘요. 어떤 알선? 수출자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소개해준 대가로 수출자와 수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매매계약 체결해요. 물품도 수출해요. 이거에 대한 대가로 대금 결제도 일어나요. 대금 결제까지 일어나면 수입자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일로 본 것 같은데. 매매 당사자 간의 직감적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직접무역은 우리가 지금 흔히 하고 있는 무역거래고요. 간접무역이 정말 중요하죠. 간접무역에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개무역, 두 번째는 중개무역,
세 번째는 스위치 무역, 네 번째는 통가 무역, 다섯 번째는 우회 무역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던 건 1번과 2번이 나오고 가끔씩 보기 문제로 스위치 무역이 나오지만 통가 무역과 우회 무역은 답안지 뭐 1번, 2번, 3번, 4번에서 오답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 세 가지만 보면 되시고 스위치 무역은 이거예요. 매매 계약도 양 당사자 간 이루어지고 물품도 수출자한테로 수입자한테 직접 운송되지만 대금 결제만 제3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스위치 무역이고 통가 무역은 스위치 무역이랑 달라요. 매매 계약은 양 당사자 간 이루어지고 대금 결제도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직접적으로 주지만 대신에 물품의 운송만 제3국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우회 무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있으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중국에서는 미국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 금지시킨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나가야 돼. 그게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로 일단 수출해요. 물품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제조나 가공 이런 걸 한 다음에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버려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중국으로 수출해요. 그럼 이 물품은 한국 물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초적으로는 미국에서 원래 수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관세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을 바로 우회 무역이라고 해요. 아셨죠?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중개무역 보실게요. 중개무역은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중개인이 있으면 중개인이 수출자한테 수입자를 알선해 줄 수도 있고 수입자한테 수출자를 알선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중개인이 수입자한테 수출자를 알선했다고 하면은 알선을 했어요. 그러면은 수출과 수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어떻게 돼요?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물품 운송을 하죠. 그럼 물품을 받은 대가로 수입자는 수출자한테 대금 결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수입자는 수출자를 소개해준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대가로 줘요. 이게 중개무역이에요. 중간에 있는 중개인은 중개 알선만 해주는 거지 매매 계약이라든지 대금, 물품 운송은 양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중개인이 개입되고 하지만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하고 대금 결제도 직접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개인의 경우에는 뭘 취득해요? 중개 수수료를 취득하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중개인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개인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이 중개무역 때문에 그래요. 얘는 좀 틀려요. 뭐냐? 똑같이 수출자 있고 수입자 있고 중개인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일단 수출자하고 중개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수출자는 중개인한테 수출을 해요. 그럼 중개인은 이 물품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세 번째로 매매 계약을 또 체결해요. 수입자와. 중개인은 수입자한테 재수출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함을 느껴요. 중개인은 이거에 대해서 수출을 하면 얘는 얘한테 대금 결제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한테 재수출하면 수입자한테 대금을 받겠죠. 그러면 중개인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거래를 할까요? 중간에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죠. 무슨 이득? 얘한테 수출자한테 수출자한테 산 물품의 대금보다 좀 더 높게 해서 수입자한테 판매를 하면 그 중간 차익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무역과는 다른 거예요. 왜? 중개인은 매매 당사자가 돼요. 바로 이 순간 보실게요. 중개인이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왜? 물품의 소유권이 원수출자로부터 이전을 했어요. 본인이 위험부담으로 본인이 대금 결제해서 물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자한테 재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게 일단은 중개무역과 첫 번째 차이점이죠. 두 번째, 중개인의 경우 수입액과 수출액의 매매 차익을 취득해요. 여기서 두 번째 중개무역과 차이점은 뭐예요? 중개무역은 중개 수수료를 취득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역거래에 있어서 책임 부담을 한다는 건 결국엔 분쟁의 당사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비교로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매매계약은 중개무역은 한 건이에요. 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중개무역은 두 건이에요. 왜 두 건이에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수출자와 중개업자와 한 번, 그리고 중개업자와 실수요자, 한마디로 최종 수입자와 두 번, 이렇게 해서 매매계약은 두 번이 체결이 되고, 소유권은 당연히 이거는 중개인 기준이에요. 중개인 기준. 소유권은 중개인은 없죠. 하지만 어때요? 중개무역에선 소유권을 취득해요. 누가? 중간에 있는 자가. 그죠? 수익은 중개수수료고 하나는 매매 차익.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정리 다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연계무역을 보실 텐데, 이것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게 바로 연계무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 물, 구, 대, 제 요 앞글자를 따서 연계무역에 대한 종류를 일단은 암기하는 게 첫 번째 스타트예요. 아셨죠? 일단 연계무역이다. 이러면 연계무역의 종류에는 이 네 가지가 있다가 첫 번째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 뭐냐? 물물교환이에요. 일단 물물교환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물물교환.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줘. 내가 지우개 주면 너는 연필 줘. 이런 식으로 해서 환거래가 당연히 발생되지 않아요. 그리고 물품의 직접 교환 방식. 안 사용하겠죠, 솔직히 요즘에는.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이렇게 나누고 보면 물물 교환과 구상무역과 대응구매 제품환매에 있어서 물물 교환은 대응 수입 의무가 전가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대응 수입 의무가 전가될 수 있어요. 아셨죠? 혹시 시험 문제에 나오면 바로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은 두 번째는 구상무역을 보실게요. 구상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있죠. 그러면 둘이 동시에 물품을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하는데 거기에 환거래가 일어나요. 한마디로 수출자는 수입자한테 판매를 하면 뭐예요? 수출대금을 받고 수입자도 또 맞교환으로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양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를 상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상무역이고, 환거래가 발생하고 둘이 동시에 상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서로 이용됩니다. 구상무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특수신용장이에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가끔씩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이 대응구매에 특수신용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구상무역에 특수신용장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있고요. 종류는 백투백 LC, 또 두 번째는 에스크로우, 세 번째는 토마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백투백 LC는 동시발행 신용장이라고 해서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입자한테 내가 며칠 안으로 동액의 수입 신용장을 개설할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수출하지만 동액의 물품을 내가 며칠 이내로 구매할게. 이게 바로 백투백 동시발행 신용장이에요. 신용장이 두 개가 동시에 발행된다는 뜻이고, 에스크로우는 뭐냐면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을 해요. 그러면 미리 수출자와 수입자가 기탁 계정을 하나 해놔요. 기탁 계정을 하나 파놔요. 그러면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면은 수입자는 그 물품 대금을 요 계정에다가 넣어놔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동액의 물품을 수입할 때 그 수입 대금을 요 기탁 계정에서 어떻게 돼요? 기탁 계정에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탁 계정 신용장이고, 토마스는 보증서만 생각하면 돼요. 뭐냐? 동시발행 신용장보다는 더 한참 뒤에 수출자가 내가 일단은 수출을 하는데 너한테 구매할 물품이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에 내가 반드시 수입을 할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수출자가 일정 기간 후에 너의 물품을 구매할게라는 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유효한 신용장이 바로 토마스 신용장이고, 이것은 보증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 신용장에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대응구매는 구상무역과 비슷해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었지만 중요한 거는 환거래가 일어나고 2개의 별도 계약서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수출계약서와 수익계약서가 양 당사자가 2번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응구매하면 이 2개의 별도 계약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품 판매는 플랜트 수출에서 이에 따른 기술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술이나 설비 또 플랜트를 수출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 플랜트 수출을 해서 만들어진 생산품 있죠. 그 생산품을 수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생산품을 대가로 화폐로 말고 그 생산 물품으로 받는 게 바로 이 제품 환매입니다. 이해 가셨죠?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고, 특정 거래 형태 수출입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위탁 판매 수출은 물품 등을 무한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된 범위 내에서만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요. 그럼 3번째는 어떻게 돼요? 판매가 끝난 후, 종료 후 남은 물품은 다시 수입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든 위험 부담은 누가 가져요? 수출자가 갖게 되죠. 그죠? 소유권 이전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위탁 판매 수출이에요. 위탁 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하냐? 외국에서 한마디로 제조 가공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일부나 전부를 보내요.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물품을 생산한 다음에 다시 수입하거나 그 수입국에서 제3국으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위탁 가공무역이에요. 이해 가셨죠? 만약에 이 부분 이해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중국이 어떻게 해요? 임금이 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브랜드나 이런 게 공장은 어디로 가 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 있어요. 왜? 임금이 싸서. 그런 것들이 다 위탁 가공무역이에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기타 분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BWT와 녹다운 수출인데, 이 BWT와 상응하는 게 CTS고 CTS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BWT와 CTS 방식은 변형된 위탁 판매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BWT는 뭐냐? 수출상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계약이 체결 전이라는 거는 수입상이 안 정해진 거예요. 수입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수출상이 계약 체결 전에 수입국 보세 창고에 물품을 반입해요. 이해 가셨죠? 당연히 수입국 정부의 허가를 맡아서 그 허가받은 보세 창고에 물품을 반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출자가 현지에서 수입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 보세 창고에서 물품을 보관한 다음에 인도를 하는 거죠. 수입국 보세 창고에서 직접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게 BWT입니다. 그러면 이 CTS 방식은 뭐냐?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뭐냐면 수출자가 여기가 중국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현지 법인을 개설을 해요. 수출자가 한마디로 중국에 있는 정부로부터 현지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요. 수출자를 A로 하면은 현지 법인을 A-1 이름으로 개설을 한 다음에 이 A-1 이름으로 수출을 합니다. 현지 법인 명의로 수출을 한 다음에 요 현지에서 또 수입자를 찾는 거예요. 구매자를. 이해 가셨죠? 이게 바로 BWT와 CTS의 방식이고, 이는 변형된 위탁 판매 수입 중 2가지 종류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녹다운 수출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계라든지 자동차 설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엄청 커요. 그럼 컨테이너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그것을 어떻게 돼요? 부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수출을 한 다음에 현지에서 제품을 완성해서 수출하는 게, 인도하는 게 바로 녹다운 수출이에요. 아셨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OEM 방식과 ODM 방식이 있는데 이건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물품의 생산자가 중요해요. 주체가 수입자의 상표를 부착한 게 OEM이에요. 하지만 ODM은 수입자가 요청을 하면 제조업체가 자체 기술력으로 설계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다음에 수출하는 게 ODM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일단 OEM을 보실게요. 첫 번째가 주문자가 수입자가 설계도를 제조사한테 보내요. 그러면 생산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생산된 제품에 B의 상표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하는 게 바로 OEM이고 ODM은 뭐냐면 설계도가 없어요. 이 자체에서 다 끝나요. 설계에서 개발해서 생산해서 어떻게 돼요? 이 B 상표를 부착해서 수출하는 게 뭐냐? ODM입니다. 아셨죠?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지. 요 구조로만 아시면 끝이에요. 더 이상 공부하실 거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섹션은 해외 시장 조사와 수출입 절차예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은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한 번은 읽고 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용조회입니다. 특히 3C. 요 부분도 다음 시간에 다 다뤄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수출입 절차도 신용장 거래 조건을 신용장 거래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셨죠? 아무튼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작으로 해서 꼭 하루하루 미루지 마시고 한 번씩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날 복습하는 거 이거를 목표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